한덕수 총리 뽑은 사람 있어요? 내가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네. 대통령에게 주는 그런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많은 이완규 등을 왜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지명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으로 하여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빌미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이 있나요? 진짜 하긴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논리적으로도 너무 좀 빈약하니까 국민들이 결정을 하지만 네. 국민들이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 안 했어요? 지나고 난다는 얘기지만. 아니 네. 누가 조기 대선을 재미로 치르나요? 저는 재밌어야 되니?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웃고 싶냐? 웃음이 나와?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사안이 너무 엄중하고요. 네. 지금 한국 정치에 정치력이 있다라는 거는 타잔의 친동생처럼 줄을 잘 타갖고 넘어가는 거에 타잔의 대해서 친동생이 타잔의 친동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타잔의 한국 정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어린 세대들이 보고 뭘 배울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환 여의도 4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트럼프 관세 유예 발표가 나면서 미국 증시가 역대급으로 올라갔고요. 또 우리도 오늘 아침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꽤 급등은 했는데 또 그동안 떨어진 걸 생각하면 사실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또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은 경선 룰도 발표를 조금 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복잡한 내용들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엘레강스하게 오늘도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장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또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이마에 지금 광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조명 문제일 겁니다. 기름이 좀 나왔나요? 이마가 너무 반짝거리나요 혹시? 머리 감는 거 맞냐고 지금 계속 제작비로 머리 좀 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 감았죠 아침에. 예, 아니 가끔 이제 제가 머리 감은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그거 좀 해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머리 감았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니까 느낌 나시죠? 네, 얼굴도 상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지는 않나요? 아니 도자기 피부. 좋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이마가 진짜 오늘따라 너무 반짝거리니까.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래요? 이마 날라갈 네, 그러고 시작한 것 조짐인가? 같아요.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전대협 가입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볼 텐데 먼저 지금 이완규 파동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이 일을 어찌할꼬. 네, 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그냥 지명을 해버린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아주 당당하고 아주 꼿꼿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지금 계엄 이후에 안가 회동에 있었던 그 당사자 아니냐. 네.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바꾼 사실상의 증거 인멸을 한 피의자 신분 아니냐라는 거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소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안가에서 저녁 모임을 했던 거는 정말 아무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대로 다 밝혀져서 아마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휴대전화는 왜 바꿨는지 바꿀 이유가 여러 개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여러 이유가 뭔지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튼 요건 쟁점이 굉장히 많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쟁점도 있는 것 같고 이완규가 적정한 사람이냐 현재 재판관으로 적정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완규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몇 가지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정치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면은 거의 뭐 임명은 그렇죠.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네. 그런 그 정치적 차원의 질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완규냐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이나 뭐 볼 때 권한 대행의 권한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네.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헌법학자도 있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헌법학자도 물론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논란이 많은 이완규 등을 왜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지명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으로 하여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빌미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 네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참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보면은 임명을 하더라도 대통령 거리 시에 대통령 몫의 지명자에 대해서 임명을 한 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례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헌법재판소로 또 가요.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뭐 권한쟁의 네. 신청을 네. 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그 정치인들이 어떤 그런 그 교착 상태에 빠지면 이걸 자꾸 사법부의 판단을 그 요구해가지고 사법부가 지금 정치에 본의 아니게 상당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개입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지금 이거 헌법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하는 것이 맞느냐의 여부 가지고 또 정치적 논란이 있기 네.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신뢰도가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그 감사원장에 네. 대한 탄핵 결정, 그 다음에 검사들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이념 지향성이라든지 또는 누구에 의해서 지명되고 누구에 의해서 선택됐는가와 상관없이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인식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법은 일단 판단은 받아서 전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다. 네, 결정할 아니, 필요가 근데 우리 있죠. 의원님은 이완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저요? 저는 네. 그 빨리 좀 얘기하세요. 네, 답부터. 대통령 권한 네. 대행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하느냐의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지명을 한 다음에 과연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런데 왜 하필 이완규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정부 쪽의 총리였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을 하더라도 예?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중도 우파 정도 되지 전혀 그 어떤 논란이 없어 하는 사람을 네.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네.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되는 거지만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굳이 이완규를 했어야 됐냐는 정도의 의문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정도의라기보다는 왜 이완규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왜 굳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그 궁금하다 정도로 그러면 왜 아니요, 이완규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 굳이 판사들이 붙여도 많을 되잖아요. 텐데. 그러면 네? 굳이 붙여도 되잖아요. 근근데 제가 생각하는 굳이와 그쪽 굳이가 또 조금 굳이가 달랐어. 달라요? 아유, 이쪽 구지와 저쪽 뭐 구지. 알겠습니다. 네. 다릅니다. 우리 그만큼 이완규가 논란의 인물이다라는 걸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도 논란이지만 네. 일단 총체적으로 정말 이건 큰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참 안 좋은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말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모든 것도 기록이 될 건데 일단 이 인물이 논쟁적이다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죠. 네. 지금 본인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사 대상자는 저도 변호사 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 수사 받으시는 분들은 다 자기 사건은 기소가 될 사건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기소가 될지 아닐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국회에 뭐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기소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건 아닙니다. 네. 본인은 지금 검사가 아니에요. 네.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네. 일단 뭐 인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하고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월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하면서 그때 정족수에 관해서 일단락 지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족수 그 탄핵소추 정족수가 다른 이유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차이가 명확한데 그 차이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 손으로 뽑은 투표를 해서 뽑아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들이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대행 한덕수 총리 뽑은 사람 있어요? 내가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네.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네. 대통령에게 주는 그런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행은 잠정적 지위에서 임시적인 것, 현상 체제 유지만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 학계의 이제 대부분의 견해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국회가 지명했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라는 임명을 안 하더니만 이제 와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갑자기 대통령 몫으로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하는 것 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월권이라고 보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관련돼서 국회와 국회의장 명의로 권한쟁의 신청할 거고 가처분도 넣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또 법조계에서도 관련돼서 헌법소원이랑 가처분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빨리 좀 헌재에서 가처분을 좀 인용해서 네. 일단 이 지명한 것 자체를 좀 속도를 막아주시고 본안 판단을 해주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권한을 대신 수행한다 정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하냐는 헌법 학자에 따라 달라요. 다만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 이해에 따라서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저렇게 주장한다 얘기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권한 대행이 이 역할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아까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이제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지금 급하게 임명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한 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것에 대해서 마치도 그 기습 공격을 하듯이 했다라는 그 야당의 그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이게 논란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네네네.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결정과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파면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결정이 좀 다르다. 네. 그 주장이 좀 있었죠. 이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말이 바뀐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 전에는 권한대행은 이제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왜 적극적으로 이거를 갑자기 지명을 하고 나섰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완규 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인 상황이었고 이번에 하신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리가 된 상태라 달라졌다. 그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대통령 혹은 돌아오지 않을 대통령이든 있느냐 아니면 아예 아무도 없고 그냥 그 권한대행을 하느냐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고리된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결정의 폭이 더 크다. 뭐 이런 그렇게 정도로 주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지금.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자, 한숨 쉬지 마시고 이완규 처장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이거- 늘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잘 보고 반박을 하셔야. 야, 어쨌든 법조 선배들이거든요. 저한테는 법조 선배들이 이런 이제 논리들을 막 꺼내는데 이거 몰래 카메라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아, 황당한 주장이에요.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이 있나요? 아,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사고냐 거리냐 차이가 네. 있다라고 나름대로 없는 논리를 박박 긁어서 네. 가져온 것 같아요. 예. 하긴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대통령이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논리적으로도 너무 좀 빈약하니까 나름대로 사고 그리고 이제는 거리 상태다라는 부분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헌법에는요 대통령이 거리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사실 60일이라는 기간은 대선을 하기에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헌법에 60일 이내에 하라고 못 박은 이유는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대행 체제로 그 국가가 운영되는 기간을 최소한 후 최단기로 놓고 빠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새로 뽑아서 차기 대통령과 차기 정부로 넘어가라는 게 헌법 정신인 겁니다. 네. 이 60일 동안 대통령이 이제 파면돼서 거리됐으니까 대행이 60일 동안 마음껏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인 양 완전한 적극적인 대통령인 권한을 것처럼. 마음껏 행사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60일 동안 빠르게 이 부분을 현상 유지만 하고 대선 관리만 해서 빠르게 차기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 뽑으라는 게 취지입니다. 네. 이것을 마치 사고와 거리를 구별해서 마치 거리가 됐으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모든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완벽한 월권이고 대변이죠. 국무위원들도 새로 다 뽑아도 되겠어요. 이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건 완전한 대통령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쪽까지 논리가 확정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제 이런 주장을 이완규 법제처장이 특히 이제 법을 해석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법제처장이라고 네. 한다면 그런 이제 주장을 어제 국회에서 펼쳤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상당한 의지를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의지요? 네, 그러니까 나 헌법재판관 할 거야. 근데 이거 이제 나 혼자 의지를 가졌다기보다는 네. 나를 이제 지명한 사람과 상당한 공감대가 그 전부터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지난해 12월 11일에 법사위에 나왔을 때 이건 이제 계엄 선포 이후잖아요. 예. 그때 법사위에서 그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법제처장이 윤석열 씨와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최선인지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잘 처신해라. 근데 그때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의 답은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 잘 유념해서 처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김기표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물어봤더니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진짜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의지를 잘할 보이고 수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의 행적, 특히 계엄 직후에 뭐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또 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제처장이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 또는 뭐 자신의 핸드폰을 뭐 없앴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사람을 그것도 권한 대행이 지명을 해서 임명 수순을 밟느냐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또 법리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예는 있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로 보면은 대통령 탄핵 직후에 물론 본인이 지명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를 임명한 전례는 있었어요. 그 전례는 있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물론 그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것에 대해서 헌법학자가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다 없다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얘기는 지금 그래서 지금 법안 발의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법안 발의를 하면은 또 그 권한 대행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율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굳이 이 사람을 밀어 넣어야 될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그 의도가 있겠죠. 네, 그 말씀하신 그 법안 추진한다는 게 네.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거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그 같이 법안도. 담아서 법안을 네.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완규 그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인사검증 동의서를 이제 본인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장관 지명할 때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본인 동의를 하면 이제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간의 검증을 거치고 뭐 가족 계좌도 다 보고 그때 하잖아요. 본인 동의하에. 그렇게 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는데
이 이완규의 임사 검증은 24시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완규 처장이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게 7일이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게 8일 오전 10시다. 아, 검증을 그럼 하루 만에 끝냈다. 너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했을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네. 법제처장일 때 이제 기본적 검증은 끝냈으니까 빠르게 간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이완규라는 카드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이완규 카드가 갑작스럽게 등장했으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 이완규 카드가 원래부터 그런 준비가 돼 말이 있었으니까. 있어요. 예, 오래 전부터 예. 그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소위 탄핵 과정에서도 예.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 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찌 됐든 그 굳이 이렇게 소위 전직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다는 그런 그 얘기까지 나오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은 요번에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보면은 뭐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헌법재판관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대통령 탄핵이나 또는 다른 인사의 탄핵을 보더라도 자신의 이념이나 또는 자기를 누가 지명해주고 임명해줬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굳이 밀어 넣으려 했느냐에 대해서 좀 무리가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런 측면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걱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사람들이 임명이 됐을 때의 헌법재판소의 구성 아니면은 지명을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각 당이 각자의 계산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 과연 형사상 소추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습니다. 갈아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네. 민주당이 내란 모의 정당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해산을 위헌정당. 이제 위헌 정당으로서 위헌 정당이니까 또 위헌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역시 헌재로 가야 그런 되고. 것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한다라는 거에 더해서 이것이 국민의 힘이 아니더라도 이런 측면은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입법부 완전 민주당으로 지금 거의 뭐 완전히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권력까지 그러면 행정권을 장악한다라는 거는 권력 기관을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당파적인 이해와 우려를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생각과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보면은 민주당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대통령목 3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은 임명 지명할 수 없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임기가 끝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에 7일 이내에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지 않잖아요. 국회에서 네, 네. 선택하거나 대법원장이 그러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예를 들어서 입법기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입법기관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입법기관을 선택한 게 역시 국민들이 아마 선택하신 걸 거고 그다음에 행정부 역시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누구로 선출할까를 이제 결정한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서 결정한
3명 등이 이제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이 된다는 거 역시도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한 걸 텐데. 아니 국민이 결정을 했는데 예? 구도가 그렇게 되면 예?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은 예? 그만큼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권력이 죽을 썼다. 예.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는 하나 그런 권력 하에서 네. 과연 이것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네. 입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행정부는 국민의힘이 장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봤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갖고 한쪽 정당에 몰아줬을 때 과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소위 지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죠.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우려. 뭐 그조차도 근데 국민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알겠어, 국민들이 결정을 하지만 네. 국민들이 결정을 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 안 했어요? 지나고 난다는 얘기지만. 아니 근데 요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박을 하실 때 지금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 위법이다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유권 해석을 내린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요 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뭐 이제 각하 얘기까지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완규를 막을 수 있냐?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있는 그러니까 것이냐.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일각의 또 일부 보도에서는 마치 뭐 민주당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취지의 막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관련돼서 뭐 제도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우리 헌법에서 권한대행의 그 권한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대행들은 임시지위에서 그 체제 유지를 위한 부분만 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의견이 어느 정도는 일치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을 만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명확하게 뾰족하게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찾아내서 막아야죠. 네. 특히 이제 권한쟁의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청문회 동의가 되지 않고 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결국 한 30일 정도 지나면 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로서는 인사청문권이라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인사청문권은 적법하게 지명돼서 추천되어 온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도 없고 월권이라면 이 모든 게 무효고 부적법합니다. 근데 부적법한 걸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해라 마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적법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 권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쟁의 신청할 수 있고요. 권한쟁의 신청하면서 관련해서 본안 청구 본안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지명 효력 자체를 중지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내일 안에 곧 들어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뭔가 민주당도 좀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뭐 여러 미디어나 언론에서도 예를 들면 최상목이 이거 계속 버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을 때도 예전에 임명 관련해서 그때도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밀려왔었잖아요. 그런 일들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상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당위로만 너무 이렇게 가시려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 왜 이런 거 다 예측을 하고 다 대비를 했어야지라고 이제 아쉬운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름대로는 플랜 A, B, C, D부터 쫙 생각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부적으로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셨지만
진짜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솔직히 2명을 특히 뭐 이완규 처장을 지명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아니 뭐 그건 뭐, 네, 뭐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몰랐고 같아요. 네네. 이제 대처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헌법재판소에 가도 저는 네.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민주당이 최상목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상상력 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렇게 하면은 탄핵할 거라고 윽박지르면서 네. 뭐 그런 탄핵이 그래서 상당히 남용됐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탄핵과 특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탄핵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네, 가만히 네, 있을 네, 수 네. 없다. 위헌 사항이다. 네. 많은 뭐 법 전문가들이 그 지금 권한 대행이 이렇게 지명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면 위헌 사항일 수도 있는데 예, 예. 아마 탄핵하기 쉽지 않을걸요? 이런 게 어찌 보면 진짜 탄핵 사유일 수는 있는 그런데 거죠. 왜 그러느냐? 네. 그동안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들은 다 생업에 바쁜데 그걸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 또 탄핵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니 탄핵 얼마 전에 해가지고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탄핵이야? 이런 것이 국민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가할지 정도는 알기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하면서도 탄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대선을 60일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네.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국민의힘의 관료들에 대한 뭐 그 희망적 관측이 있어서 당위성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그건 아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좀 가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 네. 함상훈 지금 아, 서울고법 네네네. 부장판사도 스리슬쩍 스무스하게 지금 갈 뻔했잖아요. 이완규에 묻혀서 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지 어떤 판결을 했는지는 네. 아마 기사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쪽 같은 분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대쪽이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 대쪽. 대쪽 같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가 2017년 광주고법 민사일부 재판장으로 근무했을 때 네. 그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한 20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가 되니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이제 해고는 좀 너무했다. 2,400원으로 이렇게 네. 판단했는데 이제 그 함상훈 부장판사는 2심 판사였는데 이건 해고할 만한 사유다.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해고하도록 했다. 그래요. 네. 뭐 판결문 한번 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보면 정말 상식 밖의 판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많죠. 판결문들도 일일이 또 다 보면 약간 좀 이해되는 경우들도 꽤 있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일단 또 1심에서는 또 그 버스 기사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들어줬는데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안이고 네. 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뭐 이 한판사 측의 입장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단체 규약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버스 회사가 이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횡령이나 이런 게 너무 자주 있어서 버스 업체 어떤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협약이나 네, 네. 규약을 만들어서 소액이어도 뭐 중하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의 규약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고심 끝에 이렇게 판시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 협약도 1심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판결이라는 것은 또 사회상규라는 것도 있고 네. 물론 그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뭐 그 사건의 기록 자체를 또 보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처럼 뭐 어쨌든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또 국가의 원수직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사람조차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막 무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을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직까지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위헌 위법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재판관 2명 지명한 거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있고 위헌이다 월권이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국민들은 2,400원 횡령하면 이렇게 추상 같은 판결을 받고 추상 같은 법의 잣대에서 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뭐 이 판결 자체가 어땠는지는 뭐 기록을 다 뜯어본다고 네, 쳐요. 네, 네, 그렇다고 네. 치지만
법 감정상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나라님들은 야 헌법을 위반해도 뭐 탄핵을 지금 당하니 안 당하니 뭐 안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들은 2,000원, 2,400원 횡령해도 회사에서 잘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 예, 뭐 무슨 대기업 안타깝습니다. 회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특히나 더 아마 화들은 좀 나실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뭐 몇백억, 몇천억의 손해를 그쵸. 끼쳐도 그냥 뭐 휠체어 타고 잠깐 들어갔다가 뭐 한두 달 있다 나오기도 하고 아예 안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도 병원에 금방 또 나와서 뭐 몇 달 버티다 보면 갑자기 또 건강해져서 나중에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보니까 아마 이런 판결에 더 좀 분노를 하실 수 있겠다 이런 거 생각이 좀 보시면서 듭니다. 또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이런 씁쓸한 말이 또 회자되는 거는 참 저는 그 말이 제일 쓸쓸한 말이거든요. 법조인으로서 유전무죄. 근데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돈 에헤이,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변호하시잖아요. 밥은 먹자. 아직 밥은. 그만큼 못 벌었습니다. 밥은 먹자. 네, 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그 권한대행 이완규 지명 관련해서 예. 이제 심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주심 재판관도 이제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요 정도 이완규 관련해서는 네. 좀 보고요.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화두가 그러니까 한덕수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네,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것인 거잖아요. 지금 네,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네.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가를 하나 정리를 해보려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 내란 상설 특검이 모두가 잊고 있지만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설 특검을 통과하게 될 경우 후보 추천위의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체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네, 지체가 상당합니다. 그렇게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7개월 전부터 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저 여기 공수처 검사로 일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추려가지고 올리는 것이고 도장 찍어주면 일하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도 할 일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공수처 인사위에서 추천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도장을 못 받아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검사 정원이 2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인데 그중에 네. 11명이 비어있다. 반대로 그런 거는 비판 받아 마땅하죠. 이제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내가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해서 잘못된 것까지도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그리고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운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2번 하는 게 거의 쉽지 않은 일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빈축을 사는 거는 참 유감이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지금 판단을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다려보는 거지만 솔직히 아까 이제 장 변호사가 그 함상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뽑아도 딱 요렇게 골라 뽑았나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들기는 하는데 그 만약에 그 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고 또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 정말 그 대통령 권한 대행다운 그런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오히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 한덕수를 오히려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네. 이럴 때 훨씬 점수를 따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아니 잘안 권한대행이 되는 거죠. 보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정치적 책임도 별로 안 지면서 그렇죠. 뭘 해야 될 때 하기 싫으면 난 권한대행이라 못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으면 이 권한대행은 충분히 대통령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랑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은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저는 약간 두려운 포인트 중에 통화에서 하나인데. 뭐 대통령 나올 거냐 물어봤다면서요. 맞아요? 네, 맞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대통령 나올 중앙일보에 거냐는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나올 거냐는 사실 뭐 나오게 하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겠으나 어쨌든 네.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트럼프 말 잘 듣겠습니다. 맞서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2달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과연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하나 나온다는 그리고 거. 앞으로 이게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관세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방위비 협상 어떻게 할 거냐를. 근데 이제 2달 안쪽에 끝날 대통령 권한대행 이거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통화를 하고 네. 트럼프가 무슨 정신줄을 잡았는지 갑자기 잡은 거 중국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 100% 넘게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 10% 그것만 하고 유예한다라고 예, 딱 예.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너 계속 그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봤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트럼프가. 네. 그랬더니 저는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에 꿈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이지만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본인이 60일 내에 이거 협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지만 하고 끝내고 다음번에 그 주자에게 넘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네. 다른 건 몰라도 통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덕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니요 저 이제 안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같은 그 상당히 뭐랄까 능수능란한 협상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하고 협상하려고 들겠어요? 그런데 당장 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예를 받거나 또 그 유예를 받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애초에 주려고 생각했던 걸 툭툭 던져주면서 해야 되는 그 소위 주고받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 내가 너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그럼요. 되니까. 오히려 있어 보여. 이게 한덕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은 그거는 권한 대행의 자격도 없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의 경륜이라든지 관료로서의 어떤 그 물론 이렇게 갈 때처럼 바람보다 먼저 눕는. 아니 뭐 그것까지는 손이 모르겠고 우아하시네. 네? 손이 너무 우아하셔가지고. 뭐 사람도 뭐 일부 사람은 무슨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거는 국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인 계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하는 근데 것보다는 정치적인 계산 안 할 사람이 이완규를 왜?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북한하면 네. 그건 정치적 계산이 이건 정치적 들어간 계산이고 거예요. 이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아니, 제 불안해. 생각이에요. 네. 불안에 떠는 것은 이 원스톱 쇼핑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예. 이런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는 원스톱 거랑 쇼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통상 혹은 뭐 우리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네. 몰아서 하겠다. 패키지로 네. 패키지로 하겠다. 행복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우리의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가 정상 통화 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통화가 있으려면 관세 얘기나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처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네. 그 통화 사실을 이 사람들도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개인 판단이었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건 트럼프가 대선 나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요구와 고민 중에 상황이 있다.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넘겼다. 그게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 백악관 무슨 저 기자회견에서 나는 저 한국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했는데 대선 나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나온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디 발 뉴스예요 그러면? 권한대행 실발 뉴스라고 봐야 더 합리적이지 가능성이 않나? 높겠죠. 근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네. 아니 근데 아하.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 저는 네. 왜 대선 나갈 건가를 물어봤나를 생각해 보면 예. 뭐 정 의원님 말씀처럼 뭐 상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국이 뭐 대통령이 막 비상계엄에서 막 쫓겨나고 이 과정에서 보니까 막 대행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너- 얘기해야 되나? 너랑 계속 협상할 수 있는 거야 이 취지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계속 나는 너랑 얘기하면 되는 거니? 너니? 너 대선 나가면 너 이게 나랑 얘기했는데 또 대선 나간다고 너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 얘기도 맞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맥이 좀 다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행보를 알려면 과거 트럼프와 관련한 기사나 책이나 리포트를 보면은
훨씬 대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관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전략이 지 기분대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트럼프 밑에 뭐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세게 붙잖아요. 그 나바로라는 사람도 또 보면은 정말 그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트럼프가 왜 너 나갈 거냐라고 물어봤을까를 저도 생각해 봤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이제 그 상당히 정교하게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얘기를 하다 5분 만에 영어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본 한국 정치인들이 영어가 안 되는데 너 좀 영어가 되네.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보셨잖아요. 인터뷰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랑 통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단순한 것이 일기 때 볼튼을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하느냐의 여부의 변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긴 콧수염 난 자가 싫다. 아니 이거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권한 대행은 그걸 이렇게 딱 잡은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소리 하던데 하고 아마 언론에 좀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네. 마음이 혹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출마 관련해서? 그 전에 알려진 거는 대선 얘기,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가 마지막에 알려진 거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트럼프한테 고민 중이다. 결정된 것 없다. 설마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아니면 거기다도 똑같이 출마가 영어로 뭐죠? 출마의 그 Run for. 그 알자를 꺼내 런포의 알자도 꺼내지 마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근데 볼 때는 지금 대선에 보면 마음이 디귿자도 좀- 꺼내지 말라 그럴 때 이미 마음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꺼내려고 너네는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저는 말하지 마라. 생각이에요, 내가 제 얘기한다. 생각. 아니 한덕수 대행이 저는 영어로 아, 통화했다고 해서 심상치 기함을 않네. 했습니다. 왜요? 저는 무조건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통역이 생각해요.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마지막은 본인이 이제 영어로 직접 직접? 대화했다고 하잖아요. 음. 그게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말로 해야 실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 그건 그런데 네. 이런 저 관세 또는 안보 이럴 때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그 통역은 잘했겠지만 이 통역이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 단어의 제가 맥락이 또 무슨-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좀 상상을 위험하다. 해봐요. 그러면 뭐 한덕수 총리가 그걸 더 잘했을까? 저는 이게 아니 진짜 위험한 말은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써듬떠듬하지만 네. 전문 용어라든지 아. 또는 그 관세나 무역이나 통상과 관련된 그 워낙 용어와 경험이 많으니까. 관련해서는 네. 그거는 정확히 알아듣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경선 룰 예. 발표가 참 됐어요. 그 속보가 전해졌잖아요. 네, 요거는 하나 도대체 어떤 계산인 것인가, 누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네. 아주 그냥 번개 같은 속도로 경선 룰을 발표했습니다. 뭐였냐면 1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선출한다. 여론조사 100%로 4명.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약한- 지지 상관없이. 그렇죠. 한 18용, 20용 정도에서 4룡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네. 1차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4명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돌리는데 그때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 하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50%를 넘는 1위 후보가 나온다. 그럼 바로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명으로 줄여서 결선을 간다. 라는 것이 지금 발표된 룰입니다. 네. 그 1차에서 그 여론 100%로 했을 때 한 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 이렇게 1차에서요? 아니 1차에서 4명으로 줄이고 1차 컷오프는 4명 네. 줄이고 그다음에 4명 중에서 이제 국민 50, 당원 50 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차 거기서 해갖고? 과반이 나와버리면 바로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뭐 30, 20, 15 뭐 이렇게 되면 결선을 간다. 그래서 2명으로. 이제 최종 2명까지 좁혀 본다. 네. 그렇게 이제 결선까지 가는 걸로 경선 룰은 확정이 됐고 이거는 혹시 유불리가 그 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당원 비중이 높으면 아니면 네. 지금 구조대로라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 룰을 보면 누가 유리한 것인가? 1차 경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꽤 유리할 일단은 수 있겠다. 살아남을 수 있겠다. 1차에선? 예, 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좀 유리하다. 지금 현재 여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은 거의 4명 중에 1명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국민의힘 적극적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지지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지금 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1차 경선에서 4명을 하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는 잘한 것 같은데 왜 2차에서는 50대 50으로 했지? 왜 그랬지? 네. 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유력한 사람들이 뭐 김문수 그다음에 일반 국민으로 대상한다면 유승민, 유승민, 그다음에 뭐 한동훈, 한동훈. 예, 홍준표 그다음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네. 아, 요 정도가 아마 유력하지 않겠나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아 오세훈 시장도 예. 휴가를 내고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네. 지켜보죠. 아, 오세훈 시장도 네. 뭐 4인 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4명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꼽히는 사람이 6명 정도 되잖아요. 네. 뭐 김문수, 홍준표, 네.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안철수. 의원까지 한 6명 정도는 그래도 꼽히는데 너 그럼 아니 저는 여론을 지금 네. 기억해 보려고.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여론조사. 야 적어도 6명 중에 2명은 1차에서 그냥 탈락이죠. 컷오프되는 또 굴욕을 맛볼 수도 아. 있겠네요. 그래야 오. 드라마틱하죠. 이 경선은 무조건 반전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참신해졌네라는 네. 인식을 좀 주지 않으면 그 개혁신당 양양자 전 의원이 참 국민의힘 경선 네, 참여한다면서요? 그런 네 얘기가 입당해서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 야, 진짜 많다 그죠? 국민의힘 후보가 기어코 진짜 20용을 채울 20명 모양인데요. 되겠는데요. 네. 지금 뭐 얼추 대충 한 18, 뭐 19, 요 정도가 현재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되겠네. 그럼 이제 20명 가까이. 우리 정호김 의원님은 생각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당원 아니에요. 그렇군요. 때 아닌 당원 논란. 그 이완규는 당원이었던 적이 있는가? 당원 논란. 네. 그래서 이제 5월 3일에 후보가 확정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지자체장들도 후보 안 아주 되면 너그럽고 따뜻한 네. 경선 일정입니다. 5월 3일에 정리해 줄 테니까 네. 돌아갈 사람은 가서 그게 본업에 충실해라.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네. 대선에 나오려면 5월 4일 이전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서태시 서울시장도 그렇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권한대행 만약에 출마하면 또 최상목 권한대행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정말 권한대행할 사람 많아요. 쭉 재밌다. 그렇게 재밌다. 안 하고 또 3탄핵 해가지고 또 권한대행이 바로 밑으로 이주호 장관으로 내려갈 그럴 가능성도 수도 있기 있고. 때문에 네. 뭐 대선까지 변수는 아직 많이 남았다.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한 거죠? 네, 간단하게 이제 좀 내보내 주시면 공식 네.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했어요.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네. 이제 지금 요 장면이군요. 네, 요 장면입니다. 경쟁할 것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네. 근데 이 다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낡은 교실 같은 데서 찍어서 본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먹사니즘 이야기 똑같이 했고요. 대선 출마를 이제 영상으로 공식화한 네.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경쟁 구도가 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뭐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했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어제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곧 김경수 전 지사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음. 또 추가로 나오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경선 재미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누가 조기 대선을 재미로 치르나요? 저는 재밌어야 되니?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웃고 싶냐? 웃음이 나와?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사안이 너무 엄중하고요. 네. 오늘로써 54일인가 53일인가 그럴 겁니다. 디데이. 남은 날짜가. 예.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뭐 20명 가까이 나와서 각축전 벌이고 재밌을 거다라고 하지만 경선이 흥행하면 뭐 컨벤션 효과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요. 갈등입니다.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서로 물고 뜯고 싸움이 나서 갈등이 있고 그럼 그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네. 이번 대선은 그런 봉합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용광로 경선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민주당이 경선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를 것 같고 그 안정적인 모습이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웃기고 재밌고 흥미로운 것보다는 네. 안정적이게 내 일상을 돌려주고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줄 만한 차기 정부를 뽑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그런 모습 우리가 민주당이 준비한 모습 보여드리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게 할지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경선은 분명히 될 거다. 대선 컨벤션의 특징은 여러 각축전을 벌이면서 드라마틱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그 애초부터 나는 우파였는데 우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 지형을 보면은 30, 40, 3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그 자기 지지자들을 얼마만큼 투표소로 끌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경선이 중요하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 1위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그 후보를 지원하는 정치인 내지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과연 배지 달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김두관, 김경수, 김동연 그렇습니다. 후보에 누가 옆에 서서 의원으로 그렇죠. 돕느냐.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거의 자기의 정치적 목숨을 내걸고 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숨까지. 왜냐하면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네. 그 2년 후에 이제 또 그 총선이 있는데 그 정도로 살벌하죠. 여기 TV나 이런데 토론이나 평론 나와가지고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 그럼요. 중에. 그런데 이 우파 지지자들 중에는 좀 다양해졌잖아요. 물론 지금 그 탄핵의 어떤 그런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20명, 30명 많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미처 잠재력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될지 아니면은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호소력이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이 경선 룰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그다음에 본인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또 스탠스를 취했지만 지금 처절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목도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네. 여기에 이제 그 외부 변수 북한이라든지 관세는 뭐 90일 동안 유예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겠지만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네. 사실 이번 대선이 매우 어려운 대선이라는 것까지는 뭐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렵죠. 이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마 어떤 비판이 있을지도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만든 건 사실이죠. 그 어려운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대권 한번 이들이 진짜 잡아보겠다? 네? 아니죠. 그러면 일단 나와서 체급 키우겠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익혀갖고 전국적으로 그 알리겠다.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참 정치인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이 연예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정치인 하면 이름만 기억이 되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사라졌지에 대해서 가물가물한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면 나 대선 주자급이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본인의 그 말 속에 담긴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인지도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인지도 쌓기의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정호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다른 후보에 누가 같이 서서 지원을 할 것이냐 지금 나온 기사만 보면 김경수 전 지사 캠프에 정태호, 윤건영, 김영배 고민정 의원이 같이 할 것이다라는 기사는 친문계. 나왔어요. 여기는 뭐 구친문계로 아주 사실은 네. 다른 데 가면 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윤건영 고민정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그렇죠. 거기에. 이분들이 딴 데 가면 그게 더 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2017년 대선 있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친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딱 옆에 서 있었던 의원이 정성호, 김영진, 재윤경, 유승희 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도 막 여기는 우리 번쩍하게 막 20명씩 서 있는데 늘 4명이 다니는 단출한 캠프였었죠. 근데 지금 진짜 한 몇 년 사이에 한 10여 년 사이 역동적이네요. 네, 많이 그렇죠. 바뀌었다. 네. 그나마 팬덤이 그 정도라 다행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그 당시 문파 그러다가 문빠 뭐 문빠가 이러다가 먼저였고 그다음 지금은 문파가 또 그 됐죠. 사람들 중에 상당수 개딸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고 분기탱천하던 사람들이 지금 친윤 강성 지지자들이 된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네. 과거에 이회창 그 당대표 그 당시 총재라 그랬는데 그때 박근혜 의원이 탈당해서 얼마나 비난을 당했는데 근데 결국 이회창 씨가 2번 이제 그 낙선하고 네. 그 지지자들이 또 박근혜로 옮겨주고 막 이렇게 오히려 그 골수 지지자들이 없는 게 한국 정치의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제 확 이제 바꾸면 요건 스스로 약간 좀 위축되거나 조금 창피해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작년에는 내가 이 사람 엄청 지지해서 막 따라다녔지만 다음 달에 이 사람으로 지지자들이 창피하냐고? 아니 우리 정치인들이 내가 어제까지는 친문이었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친 바빠요. 내용이 됐을 때의 그 뻘쭘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 선비 정신이 살아있는 거지만 네. 지금 한국 정치에 정치력이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타잔의 친동생처럼 줄을 잘 타갖고 넘어가는 거에 타잔의 대해서 친동생이 타잔의 누구야? 친동생이에요. 부끄러움에 줄을 잘 탄다. 타잔 동생 있어요? 잘 탄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타잔의 친동. 저는 그 제가 뭘 우리 다 웬만큼 고등교육은 받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네. 가만히 있어 부끄러움이 수호지심인가?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등교육. 한국 정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어린 세대들이 보고 뭘 배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저렇게 막 너무 이렇게 태어나시니까 그렇지. 저 정치인들 보면서 근데 그건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 없으시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아니, 그 하거든요. 시대 정신이니까 그때. 그게 시대 네. 정신이에요. 아니 그래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그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나 그 속이 탈까, 속이 시꺼멓게 됐을 거야라고 했더니 정치인 한 분이 아유 그런 걱정 마세요. 정치인들은 속이 없어요. 탈속이 탈속이 없군요. 없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야 정치 잘하는 모양입니다. 네.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말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한마디만 해도 한마디만 더 하시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 보세요. 네. 그 사람들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나 아니 비슷비슷하고요. 다 그렇진 않았는데 미국도 변질이 됐고 아, 한국 정치는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미국 정치를 보면서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최영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잠시 후에 저희는 김용남 그리고 장윤선 또 신혜영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용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여러분이 혹시 가입을 당연히 하고 계실 텐데 그걸 바꾸실 때 그냥 인정에 끌려서 누가 그냥 이거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가시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익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바꾸실 때 40만 원 그리고 핸드폰 변경 시 또 50만 원 또 정수기 렌탈 30만 원 뭐 등등 여러 현금 혜택들이 있는 총 128만 원의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1670-25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이 또 지급되는 하여튼 뭘 해도 다 드리니까 일단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 없어도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정말 광고에 뇌가 졸었나 봐요. 네. 이완규 처장이 휴대폰 바꿨다고 했을 때 인터넷 비교원에서 바꿨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완규 사장님 여기로 이거 하시지.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정치용장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